우리는 왜 이렇게 한국을 두려워합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왜 이렇게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집착하고 질투하고 불안해하는 겁니까? 매일같이 우리 언론사 기획회의에서는 한국 경제 위기, K-팝의 몰락, 한국은 미국의 하수인일 뿐이다. 같은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한국이 성공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한국을 비난하면서도 뒤에서는 그들의 드라마를 시청하고 그들의 음악을 따라하고 그들의 패션을 모방하고 그들의 기술을 배우려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한국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현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깎아내리며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중국 국영 언론사 기자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왕리나 중국 최대 국영 언론사에서 일하는 문화부 기자입니다. 매일 아침 편집회의에서는 한국 관련 비판 기사 아이템이 쏟아져 나와요. 한국 경제 위기설, K-팝의 인기 하락, 한류의 끝. 이런 내용의 기사를 쓰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죠. 리나, 이번 주는 한국 문화산업의 침체에 관한 기획 시리즈를 맡아줘. 한류가 이제 정점을 지나 하강기에 접어들었다는 내용으로 가자. 편집장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한국을 깎아내리는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는 건 이제 일상이 되었거든요. 제 책상에 앉아 웨이보를 열었어요. 한국을 검색하자 관련 뉴스가 쏟아졌죠. 90% 이상이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댓글을 보니 예상 밖의 반응들이 눈에 띄더군요. 또 한국 깎아내리기네. 실제로는 우리도 한국 드라마 다 보면서 정작 우리는 한국 게임, 한국 음악, 한국 패션 따라하고 있으면서 한국이 싫다면서 왜 몰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냐? 뒷목이 뻣뻣해졌어요. 이건 우리가 조장하는 여론과는 전혀 달랐어요. 리나, 빨리 원고 써야 한다고. 편집장의 재촉에 억지로 자판을 두드렸죠. K-팝의 인기는 이미 정점을 지나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BTS의 병역 문제로 활동 중단은 한류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다. 하지만 글을 완성하고도 찝찝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현실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실제로는 K-팝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고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팬을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반대되는 내용을 기사로 써야 했죠.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업무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부터였어요. 한중 문화교류 행사를 취재하러 서울에 갔던 거죠. 그때 받은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 시내를 걸으며 본 풍경은 제가 쓰던 기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카페와 상점들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고 사람들은 최신 기술 제품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경제 위기라는 우리 기사와는 전혀 달랐죠. 그때부터 제 안에는 작은 의문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보도하는 내용이 실제 한국의 모습과 다르다면 다른 보도는 어떨까? 우리는 왜 끊임없이 한국을 깎아내리려 하는 걸까? 그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 이 질문들이 저를 뒤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웨이보와 빌리빌리를 열어봤어요. 한류 금지령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한국 드라마 리뷰 영상은 끊이지 않더군요. 한 틱토커가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를 리뷰하는 영상에는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려 있었어요. VPN 써서 겨우 봤는데 진짜 명작이다. 송혜교 연기력 미쳤다. 마지막 복수 장면에서 소름 돋았어. 우리도 이런 드라마 만들 수 있을까? 한령은 무슨. 다들 몰래 보고 있잖아. 쓰라린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숨기려는 현실이었으니까요. 사실 저도 한국 드라마에 중독된 지 오래됐어요. 오징어 게임은 물론이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VPN을 통해 넷플릭스에서 몰래 봤죠. 그리고 그 작품들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스토리텔링의 힘, 배우들의 연기력, 제작의 완성도.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거든요. 왜 중국은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할까? 우리도 충분한 자본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지하철에서 내려 편의점에 들렀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한국산 라면과 과자들이었어요. 한국 제품이 중국 편의점에 버젓이 진열되어 있는 거죠. 얼마 전 중국 유통기업이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협력했다는 뉴스도 떠올랐어요.
표면적으로는 한국 제품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장에선 한국 제품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었죠. 한국에 대해 우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비판하면서도 은밀히 소비하는 모습 말이에요. 지난 주말 친구들과 식사를 하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테이블 옆에 앉은 젊은 여성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인인데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한국어 동아리 회원들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원어로 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왜 하필 한국어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한국 콘텐츠가 너무 재밌어서요. 자막으로 보면 뉘앙스를 놓치니까 직접 배우고 있어요. 그중 한 여학생이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어 할 줄 알면 취업에도 유리해요. 많은 기업들이 한국과 거래하니까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죠. 이런 모습이 과연 한류는 끝났다라는 우리 기사와 일치할까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한류는 더 깊이, 더 넓게 중국 사회에 침투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전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서 약속이 있어 방문했을 때였어요. 젊은 여성들로 가득 찬 화장품 매장에서 주목받는 제품들이 눈에 띄었죠. 이니스프리, 라네즈, 설화수. 모두 한국 브랜드였어요. 중국산 화장품도 많았지만 라니어이나 퍼펙트, 다이어리보다 소비자들의 관심은 한국 제품에 쏠려 있었거든요. 매장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제품이 인기가 많네요? 직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한국 화장품이 기술력이 좋아서 다들 찾아요. 공식적으로는 한국 제품이라고 크게 홍보 못하지만 입소문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우리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죠. 우리는 중국 소비자들 한국 제품 외면 같은 기사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웨이보에서 한국 스마트폰을 검색했어요. 댓글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지. 한국 반도체 기술은 인정해야 한다. 우리도 따라잡아야 해. 이건 반한 감정과는 거리가 먼 반응이었죠. 대중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기술적으로 중국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은 끝났다라는 기사를 쓰는 걸까요? 그 기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독자들? 아니면 정부? 더 놀라운 건 처음으로 한국 기업의 제품 출시 행사를 중계했던 날이었어요. 삼성 갤럭시 신제품 발표였죠. 편집장이 한국 기술의 한계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지만 실제 발표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첨단 폴더블 디스플레이, 7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프로세서, 인공지능 카메라 시스템. 정직하게 말하자면 중국의 어떤 기업도 그런 수준의 기술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화웨이와 샤오미가 아무리 노력해도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력은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중국 경제가 한국보다 훨씬 큰 것은 사실입니다. GDP 규모만 봐도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경제 규모와 기술력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에요. 작년 여름 친구의 소개로 베이징 외곽의 한 비밀 공간에서 열린 언더그라운드 K-팝 파티에 참석했거든요. 한령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비밀리에 모여 K-팝을 즐기고 있었어요. 조그만 창고를 개조한 그 공간에는 1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DJ가 BTS, 블랙핑크, 아이브의 노래를 틀자 사람들이 미친 듯이 환호하고 춤을 췄죠. 그들 대부분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어요. 여기 오는 것도 위험한데 왜 이런 모임을 계속하는 거예요? 한 참가자에게 물었어요. 음악에 국경이 있나요? 좋은 노래는 좋은 거죠. 정부가 뭐라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즐길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무리 정부가 한류를 막으려 해도 문화의 힘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저도 모르게 뉴진스의 하이프보이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그 어떤 정치적 이념보다도 좋은 음악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지는 것 같았어요. 데이터를 찾아보다가 2023년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를 발견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최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었죠. 반면 중국 기업들은 주로 국영 기업들이었고 민간 기업으로 상위권에 오른 곳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국영 기업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한국, 우리는 어떨까?
이 차이점이 왜 중요한지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한국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 없이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직원들의 창의성과 기술 혁신으로 성장했고, 현대차는 품질 향상에 집중해 세계 시장을 선점했죠. 반면 중국 기업들은 어떨까요? 정부의 보조금과 국내 시장 보호 정책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기업들이 많았어요. 화웨이도 초기에는 정부 지원을 받았고,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에게 높은 장벽을 세워줬기에 성장할 수 있었죠. 한 보고서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 신뢰도 조사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죠. 미국, 유럽, 일본, 한국 기업들은 높은 신뢰도를 보였지만 중국 기업들은 최하위권이었어요. 기술 도용과 데이터 보안 문제가 주된 이유였죠. 지난달 칭화대학교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글로벌 기업의 성공 요인이라는 주제였죠. 놀랍게도 교수님이 삼성전자의 사례를 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성의 성공 비결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지속적인 혁신입니다. 우리 중국 기업들이 배워야 할 점이죠. 강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한국 기업을 본보기로 삼는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한국을 폄하해온 것과 완전히 모순되니까요. 진실을 더 알고 싶었어요. 반도체 산업을 자세히 조사해봤죠. 현대 경제에서 쌀과도 같은 존재니까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위치인지 알고 싶었어요. 삼성전자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유지. 미국 삼성 TSMC와 협력 강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수년째 수십조 원을 투자했지만 아직도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의 자랑인 SMIC조차 최첨단 공정에서는 5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분석도 있더군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1983년 삼성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는 한국의 미래다라고 선언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 한국은 반도체 기술이 전무했지만 삼성은 일본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고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죠. 40년이 지난 지금 삼성은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됐어요.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기업의 결단이 이뤄낸 성과였죠. 반면 중국은 어떤가요?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삼성과 하이닉스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요? 기업가 정신과 기술 혁신에 대한 자유로운 환경. 이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공 비결이었어요. 정부 지시가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지난해 상하이에서 열린 가전 박람회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했어요. 중국의 대표 가전기업인 하이얼과 한국의 LG부스를 모두 방문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두 기업 모두 최첨단 제품을 전시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기술력의 차이가 명확했어요. LG의 올레드 TV는 화질과 디자인 면에서 압도적이었고 스마트 가전의 연결성과 사용자 경험에서도 한 수 위였죠. 하이얼 제품도 훌륭했지만 혁신적인 측면에서는 LG를 따라가는 모습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박람회 담당자와의 비공식 대화였어요. 그는 술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솔직히 우리 중국 기업들은 아직도 많은 부분을 한국이나 일본 기업에서 배우고 있어요. 특히 고급 부품과 정밀 제어 기술은 아직 격차가 커요. 삼성이나 LG가 신제품을 출시하면 우리 R&D 팀은 그걸 분해해서 연구하는 게 일상이에요.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우리 매체는 중국 가전기업 한국 추월 같은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사실과 보도 내용의 괴리가 너무 컸죠.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검색해보니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일본 독일 자동차 강국에서 시장 점유율 상승세. 중국 전기차, 품질 이슈로 글로벌 시장 확대에 어려움. 한국 자동차가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 차보다 더 신뢰받고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매번 보도했던 한국 경제 위기설은 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였을까요? 문화산업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류의 세계적인 성공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죠. BTS, 블랙핑크, 세븐틴 같은 그룹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가 됐어요. 그들의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패션, 화장품, 심지어 관광 산업까지 이어졌죠. 얼마 전 베이징에서 열린 한 팬미팅 행사를 취재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중국 아이돌 그룹의 행사였지만 그들의 춤과 노래 스타일은 완전히 K-팝을 모방한 것이었죠. 심지어 팬들도 한국 아이돌 팬들처럼 응원 구호와 슬로건을 준비해 왔어요. 제가 인터뷰한 10대 팬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중국 아이돌도 좋지만 한국 아이돌들의 완성도를 따라가긴 어려워요. 우리는 아직 배우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런 현실을 외부에서 보면 중국이 한국 문화를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한류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화는 국경을 초월하는 법이죠. 그 어떤 정책도 젊은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어요. 작년 편집 회의에서 있었던 일은 제 기자 생활의 전환점이 됐어요. 한국 경제 관련 기사 계획을 논의하던 중이었죠. 한국 경제가 정말 위기인가요?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안정적인데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편집장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리나 기자, 자네 요즘 이상한 기사 많이 보나? VPN 같은 거 쓰나?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VPN 사용은 적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요, 다만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다양한 시각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편집장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매체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어. 거기에 맞추지 못하겠다면 자네 자리는 언제든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있다는 걸 명심해.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조심하게 됐어요. 하지만 내면의 의문은 계속 커져갔죠. 머리를 감싸쥐고 생각했어요. 우리 언론이 늘 보도했던 내용들은 이랬죠. 한국 경제는 곧 붕괴할 것이다. 한류는 거품이며 조만간 끝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증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 경제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고 있었고, 한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유럽, 동남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아시아에서 문화적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에요. 과거에는 중국, 일본이 아시아 문화를 대표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위치를 차지했어요.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시아 콘텐츠는 대부분 한국산이었고 K-팝은 서구 대중음악 시장까지 정복했죠. 왜 한국은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검열이 없는 창작 환경?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아니면 완벽을 추구하는 한국인의 특성?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매번 한국은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고립되고 있는 건 중국 아닐까? 한국과의 문화 분쟁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한복 논란을 검색해봤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문화기원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한복은 중국 조선족의 옷이다. 김치는 원래 중국의 파오차이다. 아리랑도 중국 전통음악에서 유래했다. 이런 주장들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어요. 한국은 그저 자기네 옷을 자기네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뿐인데 왜 우리가 굳이 이건 원래 우리 거야 라고 우기는 걸까요? 더 아이러니한 건 중국인들이 한국식 김치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슈퍼마켓에서 한국식 김치라고 표시된 제품이 파오차이보다 더 잘 팔려요. 김치는 원래 중국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한국식 김치를 더 맛있다고 여기는 모순이죠. 군사적인 면에서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VPN을 켜고 해외 뉴스를 검색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폴란드, 한국 K2 전차 K9 자주포 대량 구매. 한국, 세계 6위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이 되어 있었어요.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K2 전차는 나토 표준을 충족했죠. 무기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국가 신뢰도와 기술력의 상징이었죠. 한국 외교 관련 정보도 검색해봤어요. 웨이보에는 한국 외교 관련 뉴스가 거의 없었지만 VPN으로 국제 뉴스를 찾아보니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세안, 인도까지 외교 관계를 넓혀가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앞세워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했고 이런 방식은 오히려 반감을 키웠죠. 한국 언론 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부 비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한국은 1980년대 민주화 이후 더 빠르게 발전했고,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민주화 이후 더 큰 성장을 이뤘어요.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GDP도 압도적으로 크고 인구도 14억이나 돼요. 반면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반도체, 자동차, K-팝, 방산, 외교에서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진짜 강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신의 실패를 숨기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나라? 아니면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비판을 허용하며 더 나아가는 나라? 다시 기사를 써야 했어요. 이번 주제는 한국의 경제 위기. 하지만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금껏 본 사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023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삼성 1위, SK하이닉스 2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강한 나라라는 걸.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우리는 한국보다 큰 나라다. 이 생각들이 저를 옥죄었어요. 베이징의 밤하늘은 희뿌연 스모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꺼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부터 다시 평소처럼 한국을 비하하는 기사를 써야 한다는 사실이 절망적으로 다가왔어요. 만약 제가 진실을 기사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한국을 의식하는 이유는 질투 때문이다라고 쓰면,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분야가 많다고 쓰면, 결과는 뻔했어요. 검열당하고 기자직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한국을 미워해야 하고 한국이 우리보다 뒤처졌다고 믿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한국보다 우월하다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한국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세계는 한국을 인정하고 있어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해외에서 외면받기 시작한 한국, 미국 의존 심화. 이제는 저 기사들이 전부 가짜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왜냐고요?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무너질 테니까요. 저는 왕리나였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365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